서울의 밤하늘 아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는 대한민국 1%의 권력자들을 위해 존재했다. 거대한 샹들리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값비싼 보석을 착용한 여인들의 목에서, 그리고 성공한 남자들의 시계 위에서 부서지며 현란한 빛의 향연을 펼쳤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 향과 함께 은밀한 거래와 계산된 미소들이 떠다녔다. 바로 그 순간 라운지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피처럼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들어섰다. 드레스는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가감없이 드러냈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고 긴 생머리는 그녀가 걸을 때마다 매혹적으로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롭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이내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성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속삭여졌다. 이유진, 마이더스의 여왕 이유진이 돌아왔어. 이유진, 5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대한민국 M&A 시장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인물. 그녀의 손을 거친 기업들은 모두 비상했고, 그녀의 반대편에 섰던 이들은 모두 몰락했다. 그러다 돌연 전성기의 정점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뉴욕으로 떠났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더 강하고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이 전쟁터의 한복판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유진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즐기며 샴페인 잔을 들고 천천히 라운지를 가로질렀다. 그녀는 사냥을 시작한 암표범처럼 우아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이곳의 사업 파트너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한 사람, 그녀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트로피를 되찾으러 온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목표를 찾아냈다.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총수 권지혁. 그는 5년 전과 다름없이 눈부시게 잘생겼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 그녀와 함께 있을 때에 그의 눈에는 야망과 뜨거운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와 같았다. 주변의 아첨과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진의 뇌리에서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뜨거운 입술, 그의 품 안에서 느껴지던 심장소리 함께 밤을 새우며 세상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던 그 치열했던 밤들. 그녀는 믿었다. 저 차가운 가면 아래 그녀가 알던 그 남자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곧장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여왕은 자신의 먹잇감을 그렇게 단순하게 사냥하지 않는다. 그녀는 먼저 그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지혁의 가장 큰 라이벌인 송 회장에게 다가가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송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게 누구야, 이유진 대표 아니신가 소문만 무성하더니 정말로 돌아왔군. 송 회장은 늙은 너구리처럼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유진은 그의 옆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그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시선은 권지혁을 향한 채였다. 요즘 시장이 꽤 재밌게 돌아가더군요. 특히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인공지능 신사업 말이에요. 아주 흥미로운 약점이 보이던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유진은 미끼를 던진 것이다. 그녀가 권지혁을 흔들 수 있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암시. 그것은 송 회장에게는 달콤한 유혹이었고 권지혁에게는 명백한 경고였다. 내가 돌아왔으니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권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그의 테이블에 살짝 부딪혔다. 샴페인이 그의 값비싼 수트 소매에 조금 쏟아졌다. 어머, 죄송해요. 그녀는 놀란 척하며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의 옷을 닦아주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팔에 닿는 순간 그녀는 그에게서만 나던 5년 전과 똑같은 시더우드 향을 느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그녀의 손길을 피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당황 혹은 그리움 같은 감정은 전혀 없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 무감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유진 씨,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소. 이유진 씨. 그 차갑고 거리감 느껴지는 호칭에 유진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오랜만이네요, 지혁 씨. 당신은 여전히 멋지군요.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가장 매혹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가?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어깨 너머를 향해 있었다. 마치 그녀라는 존재가 전혀 흥미롭지 않다는 듯이. 유진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셔츠깃을 정리해주는 척하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가 오늘 뿌린 향수는 5년 전 그가 가장 좋아했던 바로 그 향수였다. 당신에게만 전하고 싶은 아주 개인적인 사업이 있는데 관심 있나요? 그것은 명백한 유혹이었다. 그녀는 그가 최소한 흔들리거나 혹은 분노라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다시 한번 그녀에게서 몸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마치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대하듯 말했다. 사업 제안이라면 내 비서를 통해 정식으로 서류를 보내시오. 스케줄을 확인해보고 연락하지. 그것이 끝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옆에 있던 다른 임원에게 몸을 돌려 방금 전까지 하던 대화를 이어갔다. 그래서 아까 말한 2분기 실적 보고서는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거절당했다. 여왕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치욕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는 예상했다. 그가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과거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그 어떤 격렬한 반응이라도 괜찮았다. 하지만 이런 뼛속까지 시린 완벽한 무관심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계산해보지 못한 변수였다. 라운지를 빠져나오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가 있든 없든 그의 세상은 아무런 변화 없이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유진은 붉은 입술을 깨물었다. 패배감 대신 지독한 승부욕이 불타올랐다.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권지혁, 내가 모르는 5년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어. 나는 반드시 당신을 다시 느끼게 만들 거야. 후회하게 만들고 나에게 애원하게 만들고 말겠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왕은 결코 패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파티에서 겪은 굴욕적인 무관심은 이유진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를 좌절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투지에 기름을 부었다. 여왕은 정면 공격이 막히면 성벽을 무너뜨릴 새로운 길을 찾는 존재였다. 그녀는 권지혁의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그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전장, 즉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그를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이유진은 5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를 동원했다. 그녀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독일의 인공지능 로봇 기업 카이저 AI 인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파티에서 만났던 송 회장에게 다시 접촉했다. 송 회장님, 카이저 AI 욕심나지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의 송림 모터스와 합병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요. 헤어허, 이유진 대표는 못하는 말이 없어. 그 딜은 권지혁이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판이라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소. 태움이 없다면 만들면 되죠. 유진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길을 열어드릴 테니 회장님께서는 멍석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대신 제가 카이저 AI 인수전의 총괄 자문역을 맡는다는 조건입니다. 송 회장은 잠시 고민했지만 마이더스의 여왕이라는 그녀의 명성을 믿어보기로 했다. 며칠 후 송림 모터스는 넥스트 이노베이션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건으로
카이저 AI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이유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권지혁은 순식간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유진은 그의 전략을 귀신같이 꿰뚫어 보고 있었고 한 발 앞서 그의 길을 차단했다. 그녀의 개입으로 인해 넥스트 이노베이션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눈앞에서 놓칠 위기에 처했다. 결국 권지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이유진에게 직접 연락했다.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속림모터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이번 인수전에 단독 자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유진은 마침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회사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심장부로 입성하게 된 것이다. 첫 공식 회의가 열리는 날 이유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파티의 여왕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검은색 정장과 안경 너머의 지적인 눈빛은 그 누구도 그녀의 전문성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현재 넥스트 이노베이션이 제시한 인수 조건은 너무 안일합니다. 카이저 AI의 잠재적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녀는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 막힘없이 자신의 분석을 발표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고 그녀의 전략은 대담했다. 그녀는 권지혁이 얼마나 유능한 파트너를 잃었는지를 그의 온몸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었다. 권지혁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계속해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짧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떤 도발에도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오직 돈을 주고 고용한 컨설턴트로만 대하고 있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유진은 의도적으로 그와의 1대1 미팅을 만들었다. 그녀는 넥타이를 살짝 푼 채 피곤한 기색으로 앉아있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런 적대적 인수합병 전략. 꼭 3년 전 파리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밤이 생각나네요. 그녀가 와인잔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린 정복하는 일에는 언제나 재능이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과거의 추억을 들먹이는 명백한 도발이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얼음장 같은 벽은 깨지지 않았다. 과거 얘기는 그만하지.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니까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나 설명해 주시오. 그는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했다. 유진은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권지혁의 개인 사무실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다. 유진이 카이저 AI의 내부 정보를 분석한 보고서를 설명하던 중이었다. 똑똑!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꽃다발이 아닌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화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화병에는 이름 모를 들꽃 몇 송이와 함께 푸른 델피니움 한 송이가 고고하게 꽂혀 있었다. 회장님, 더 블룸에서 배달 왔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권지혁의 얼음 같던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빛이 그 소박한 꽃 한 송이를 향하는 순간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비서에게 손짓했다. 경기도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그는 유진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내버렸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델피니움의 꽃잎을 손가락으로 스쳤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는 유진이 지난 5년 동안 그토록 다시 보고 싶어 했던, 그러나 결코 자신을 향하지는 않은 미소였다. 유진은 사무실 문 앞에 선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부와 명성, 아름다움, 그리고 그와 나눴던 치열했던 과거까지 동원해도 얻어내지 못했던 그의 감정. 그 모든 것을 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너무나도 쉽게 얻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이것은 메시지이자 상징이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의 등장이었다. 데오블룸, 그게 대체 뭐지? 누가 보낸 거지? 유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적이 권지혁의 무관심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굳게 닫힌 심장 안에는 어쩌면 이미 다른 주인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눈빛에 지독한 질투와 함께 새로운 전의가 불타올랐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이유진의 사전에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녀는 그날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자신의 비서에게 단 한 문장을 지시했다. 디오블룸 더 블룸이라는 것과 그곳의 대표인 한채원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권지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결과는 반나절도 되지 않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더 블룸은 상업적인 대형 꽃집이 아닌 오직 VVIP 고객들의 예약만으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플라워 워크숍이었다. 그리고 대표인 한채원은 최근 플로리스트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니의 아티스트였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 권지혁과의 관계를 서술한 부분에서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권지혁 회장은 1년 전부터 더 블룸의 개인 고객이었으며 매주 정기적으로 한채원 대표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음. 업무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음. 유진은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의 예상보다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이었다. 권지혁이 자신에게 보였던 그 찰나의 부드러운 눈빛은 단순한 고객이 플로리스트에게 보내는 호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채원? 유진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이제 적의 이름과 얼굴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다. 권지혁의 닫힌 성문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성벽을 에워싸고 있는 저 한채원이라는 이름의 낯선 꽃부터 짓밟아 버려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질투라는 이름의 가장 원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녀가 성공시킨 카이저 AI의 인수발표 기자회견이 며칠 뒤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행사의 공간 전체를 장식하는 플라워 디렉터로 바로 한채원이 선정되었다. 행사 당일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다. 행사장 중앙에는 한채원의 작품인 거대한 플라워 인스톨레이션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백 송이의 흰색 카라와 푸른 델피니움이 어우러져 마치 꿈속의 숲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예술적이고 고고하며 상업적인 그 어떤 장식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유진은 그 작품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 쳤다. 고상한 척하기는. 그녀는 행사장 세팅을 점검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작품 근처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와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들고 있던 진한 에스프레소 잔을 실수로 놓쳤다. 촤! 검붉은 커피가 순백의 카라 꽃잎 위로 그대로 쏟아졌다.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중앙 부분이 추악한 얼룩으로 뒤덮였다. 에어머나. 유진은 놀란 척 비명을 질렀다. 그 소란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던 한채원이 달려왔다. 자신의 작품이 망가진 것을 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조회송해요, 한채원 씨. 유진이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잠시 발을 헛디뎌서 정말 어쩌죠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국내 최고의 플라워 샵에 연락해서 이 자리에 어울리는 더 크고 화려한 작품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모욕이었다. 당신의 작품은 이 행사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은근한 깎아내림이었다. 한채원은 망가진 자신의 작품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진 대표님. 하지만 제 작품은 다른 화려한 것으로 교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꽃들은 저마다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때 권지혁이 행사장에 도착했다. 그는 엉망이 된 중앙 장식과 슬픔에 잠긴 채 서 있는 한채원의 모습을 즉시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유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장 한채원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저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는 충격으로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잠시 감싸 쥐었다가 자신의 비서를 불러 조용히 그녀를 행사장 밖으로 에스코트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유진을 돌아보거나 그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완벽한 무시. 그것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유진의 자존심을 아프게 찔렀다. 유진은 그날 밤 인수 성공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팀 회식을 주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채원도 행사 담당자 자격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유진은 대화를 주도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권지혁과 자신만이 아는 과거의 추억들을 꺼내놓았다. 지혁 씨 밀라노에서 진행했던 그 딜 기억나요? 당신 거기 레스토랑의 오소부코를 정말 좋아했잖아요. 우리 그때 거의 매일 밤을 새우면서. 그녀는 한채원에게 보란듯이 자신들이 얼마나 깊고 치열한 역사를 공유했는지를 과시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저 기억나지 않아, 그랬나 와 같은 단답형의 대답으로 일관할 뿐 그녀의 추억놀이에 어울려주지 않았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질 무렵 한채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녀는 더 이상 이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채원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대화에 전혀 반응이 없던 권지혁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진이 하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녀를 따라 나갔다. 유진은 와인잔을 든 채 레스토랑 통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레스토랑 밖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서 있는 한채원의 어깨 위로 권지혁이 자신의 값비싼 코트를 벗어 부드럽게 덮어주는 것이 보였다.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추억 과시보다도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더 진실되고 다정해 보이는 그 모습에 유진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모든 전략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었다. 그녀가 한채원을 공격할수록 권지혁은 더욱더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주최한 화려한 저녁 식사 자리의 상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성공의 결과물들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독한 패배감과 고독감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질투라는 감정은 이제 절망이라는 이름의 도구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유진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원하는 것을 놓쳐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손짓하면 세상은 움직였고 그녀가 미소 지으면 남자들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권지혁 그는 달랐다. 그녀의 모든 유혹과 도발은 그의 얼음장 같은 무관심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그녀가 한채원을 향한 질투심으로 그를 자극할수록 그는 오히려 더 단단한 방패가 되어 그 여자를 감쌌다. 절망감. 이유진이라는 이름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 단어가 끈적한 늪처럼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가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가 가진 왕국을 통째로 흔들어서라도 그가 무릎 꿇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게 만들어야 했다. 바로 그때 구세주인지 악마인지 모를 손길이 그녀에게 뻗어왔다. 송 회장이었다. 그 늙은 너구리는 유진의 실패와 좌절을 멀리서 즐겁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비밀리에 초대했다. 이유진 대표 표정이 영 좋지 않군. 권지혁 그놈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은 모양이야. 송 회장이 최고급 보이차를 따르며 비웃듯 말했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유진은 차갑게 받아쳤다. 성격하고는. 송 회장은 껄껄 웃었다. 좋아 본론으로 들어가지. 이 대표는 권지혁을 원하고 나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원하지. 우리의 목표는 다르지만 적은 같아. 어때 우리 손을 잡는 게. 그것은 위험한 제안이었다. 유진은 송 회장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았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을 위인이었다. 내가 왜 당신과 손을 잡아야 하죠? 권지혁의 가장 큰 약점이 누군지 아나. 송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였다. 바로 당신 이유진이야. 당신은 그놈의 모든 전략과 생각을 꿰뚫고 있지. 당신이 내게 날개를 달아준다면 나는 당신이 그놈을 가질 수 있도록 판을 짜주겠소.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거대한 위기를 만들고 그 해결책의 열쇠를 당신 손에 쥐어주는 거지. 영웅처럼 나타나 그를 구원해. 그럼 그 오만한 놈도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겠어. 유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것은 지독하게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녀의 이성은 이 제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힌 그녀의 감정은 이미 다른 답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망설이던 그 주말 그녀는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다시 목격하게 되었다. 한적한 공원 한 채원이 주최한 소규모 자선 바자회에서였다. 권지혁은 CEO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남자처럼 편안한 옷차림으로 그녀의 곁에서 짐을 나르고 아이들에게 솜사탕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한채원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 유진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박혔다. 저 자리는 원래 자신의 자리여야만 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끊어졌다. 유진은 그 길로 송 회장에게 다시 연락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권지혁을 완전히 파멸시켜서는 안 돼요. 그가 나에게 의지하게 만들 뿐 그의 왕국은 내가 가질 거니까. 두 마리의 여우와 너구리가 손을 잡았다. 위험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카이저 AI, 인수 후 통합 과정에 있던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었다. 그녀는 송 회장의 자금력을 이용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작은 해외 업체 몇 군데를 비밀리에 사들였다. 그리고 그녀는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교향곡을 지휘하듯 치밀하고 정교하게 위기를 조작했다. 그녀가 사들인 부품 업체들은 갑자기 납품을 지연시키거나 불량이 섞인 부품을 보내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실수들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수들이 모여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거대한 생산 라인 전체를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저널리스트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신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아주 그럴싸한 루머였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동요했고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던 파트너사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권지혁과 그의 팀은 갑자기 터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마치 불운한 사고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권지혁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그 배후에 한때 자신의 심장이었던 이유진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유진은 태블릿 PC로 곤두박질치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주가 그래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싸늘한 만족감과 함께 아주 미세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한때 그와 함께 만들었던 꿈의 성을 이제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따르릉. 송 회장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이 대표 역시 대단하군. 1단계는 완벽한 성공이야. 이제 권지혁 그놈도 슬슬 패닉 상태에 빠졌을걸. 2단계를 시작할 준비는 되었나? 유진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불빛이 마치 자신이 조종하는 거대한 체스판처럼 보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물론이죠,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제 여왕이 직접 나설 차례니까요. 혼돈. 그것이 현재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상황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였다.
생산 라인은 멈췄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는 비상 상황실에서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의 날카롭던 턱선은 수염으로 거칠어졌고 완벽하게 다려져 있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이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적은 그의 제국의 가장 약한 부분만을 정확하게 공격하고 사라졌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이유진 대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 뵙고 싶으시다고. 권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하필 이 타이밍에 이 혼돈의 한복판에 나타난 것이다. 잠시 후 이유진이 상황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혁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뉴스 보고 너무 놀랐어요. 당신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줄은.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염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숨길 수 없는 만족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위선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용건이 뭐지, 이유진 씨? 보다시피 지금은 한가하게 담소를 나눌 상황이 아니라서 도와주러 왔어요. 유진이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켜서 그의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현재 넥스트 이노베이션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사태를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모든 것을 준비해온 것이다. 공급망 문제는 제가 가진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24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월스트리트의 루머는 제가 직접 나서서 당신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 보증하면 잠재울 수 있고요. 투자자들은 제가 설득하죠. 저 이유진의 이름을 걸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현재 권지혁이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었다. 권지혁은 그녀가 내민 태블릿 PC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거나 무심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조건이 뭐지? 그가 물었다. 조건, 유진이 웃었다. 내 조건은 언제나 하나뿐이었잖아요, 지혁 씨. 그녀는 그의 책상 위로 몸을 기울여 그의 넥타이를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뱀처럼 유혹적이었다. 나에게 돌아와요. 당신 옆자리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안주인 자리, 원래 내 것이었던 그 자리를 돌려줘요. 그럼 이 모든 지옥을 끝내줄게요.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가 설계한 완벽한 함정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뒤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몸과 마음을 모두 차지하는 것. 권지혁은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을 유진은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그의 입술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마음. 권지혁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건 5년 전 네가 내 심장을 짓밟고 뉴욕으로 떠나던 그날 이미 죽었어. 유진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럼 한채원은요?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 여자한테는 그렇게 다정했잖아요.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이 나를 거부하는 이유 아니었나요? 권지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지독한 고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한채원, 그 여자는 5년 전 나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죽은 내 친구 한지석의 동생이야.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지석. 그녀도 아는 이름이었다. 권지혁의 유일한 친구이자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공동 창업자. 5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남자. 그날 원래 운전대를 잡기로 했던 건 나였어. 하지만 내가 너와의 약속 때문에 급하게 자리를 뜨는 바람에 지석이가 대신 운전을 했지. 그리고
사고가 났어. 나는 살았고 그 녀석은 죽었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 아이 채원양을 볼 때마다 지석이에게 진 빚을 생각해.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아이의 오빠에게서 빼앗아간 행복을 떠올리지. 내가 그 아이 곁에 있는 건 사랑 때문이 아니야.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지독한 죄책감 때문이야. 진실. 그녀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그러나 결코 알지 말았어야 했던 진실이 비수처럼 날아와 이유진의 심장 한복판에 박혔다. 그녀가 질투했던 모든 순간들, 그가 한채원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함,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짊어진 죽음보다 무거운 삶의 무게이자 영원히 계속될 속죄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한 것인가?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남자를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그의 유일한 속죄의 대상마저 빼앗고 그의 상처를 헤집고 그의 영혼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그에게서 물러났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아래에 감춰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그녀가 설계했다고 믿었던 이 완벽한 게임은 처음부터 그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잔인한 연극이었을 뿐이었다. 아,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그 손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권지혁의 사무실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이유진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울의 밤거리를 헤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권지혁의 공허한 눈빛과 그가 내뱉었던 잔인한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 그녀가 그토록 질투하고 파괴하려 했던 그의 세상은 사실 거대한 비극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유리성이었던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가. 그녀는 그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칼로 난도질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속죄의 기회마저 빼앗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화려한 전리품이자 가장 고독한 감옥인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거대한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혐오스러웠다. 성공과 아름다움으로 치장했지만 그 속은 추악한 욕심으로 가득 찬 괴물. 그녀는 욕실로 달려가 몇 번이고 구역질을 해댔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송 회장이었다. 이 대표네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마이더스의 여왕이야. 수화기 너머로 송 회장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보고받았소. 권지혁 그놈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고 하더군.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릴 차례야. 내일 아침 내가 준비해둔 자금으로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주식을 대량 매수해서 적대적 M&A를 공식 선언할 걸세. 그놈이 평생을 바친 회사가 내 손에 넘어오는 꼴을 보게 될 거야. 아주 볼만하겠지. 크하하. 송 회장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유진의 귀를 파고들었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이 늙은 너구리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을. 송 회장의 목표는 단순히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흔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권지혁이라는 한 남자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의 계약은 권지혁이 저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까지였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 대표 아직도 순진한 소리를 하는군. 송 회장이 비웃었다. 전쟁터에 나왔으면 적의 숨통을 끊어야지. 나는 권지혁 그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걸세. 당신이 그놈의 마음을 빼앗는 것처럼 말이야. 당신 덕분에 아주 일이 쉬워졌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뚝. 전화가 끊겼다. 유진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스위치를 눌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지혁. 5년의 세월 동안 지독한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아온 남자. 이제 그녀 때문에 그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회사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안두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이기심과 야망의 잿더미 아래에 묻혀있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를 향한 미련이나 집착이 아니었다.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던 한 남자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무너진 여왕의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다.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공허함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에 이전과는 다른 차갑고 비장한 결의가 서렸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그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갚기 위한 처절한 속죄의 전쟁이었다. 이유진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이더스의 여왕이 이번에는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해, 복수가 아닌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송 회장의 뒤를 캤다. 그녀는 그와 협력하는 동안 그의 모든 계획과 자금줄을 파악해두었다. 그녀는 송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정리해 익명으로 금융감독원과 언론사에 제보했다. 동시에 그녀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흔들었던 해외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송 회장이 아닌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설득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넥스트 이노베이션과의 계약을 즉시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또한 월스트리트에 퍼졌던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총동원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기술력은 견고하다는 내용의 긍정적인 분석 리포트를 유포시켰다. 이 모든 일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녀는 권지혁이나 그의 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3의 인물을 내세우거나 익명의 이메일을 이용했다. 혼돈에 빠져있던 넥스트 이노베이션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납품을 중단했던 해외 업체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회사를 공격하던 부정적인 기사들이 잦아들고 오히려 회사를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적대적 M&A를 선언하려던 송 회장의 송림모터스가 갑작스러운 검찰의 압수수색과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다. 권지혁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행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치 신의 개입처럼 자신의 회사를 구원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유진.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그토록 잔인한 진실을 들었던 그녀가, 자신을 증오해야 마땅한 그녀가 왜 자신을 돕는 것일까? 무슨 꿍꿍이일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죄책감이나 공허함이 아닌 다른 감정이 피어났다. 그것은 아주 희미한 호기심과 어쩌면 희망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다. 같은 시각 이유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송 회장의 공격을 막아냈고 넥스트 이노베이션에 급한 불을 껐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5년 전 그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위로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단지 그에 대한 미안함과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자신만의 속죄일 뿐이었다. 여왕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사랑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깨달은 한 여자가 고통스럽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유진은 자신이 시작한 불을 끄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다. 송 회장의 1차 공격을 막아냈지만 그녀는 그가 코너에 몰린 쥐처럼 더욱더 위험한 발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지혁의 완전한 안전을 위해서는 송 회장이라는 독사의 머리를 완전히 잘라내야만 했다. 그녀는 마지막 한 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이 송 회장과 공모하며 나눴던 모든 대화의 녹음 파일, 그가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공격하기 위해 자금을 동원했던 모든 불법적인 경로, 그리고 그가 숨겨두었던 비자금 장부까지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엮었다. 그것은 송 회장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완벽한 사형 선고문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암호화된 USB에 담아 퀵 서비스를 통해 권지혁에게 보냈다. 발신인은 없었다. 그저 과거에 대한 선물, 잘 사용하길 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힌 카드 한 장만이 동봉되어 있었다. USB를 받아든 권지혁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의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을 공격한 적의 정체, 그리고 그 공격을 막아낸 보이지 않는 수호 천사의 정체. 그 모든 것이 바로 이유진이었다.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도 그녀였고 자신을 구원한 것 또한 그녀였다. 그녀의 지독한 증오와 그보다 더 깊은 후회와 속죄. 권지혁은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복잡하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분노도 연민도 사랑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깊고 아픈 이해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유진이 보내온 칼을 들고 적의 심장부로 향했다. 그는 송 회장을 그의 사무실에서 독대했다. 이게 다 무슨... 송 회장은 권지혁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송 회장은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의 남은 인생은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터였다. 권지혁이 송 회장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있을 때 이유진은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5년 만에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를 처분했고 모든 계약을 해지했으며 파리로 가는 편도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들렀다. 한채원의 플라워 워크숍 더 블룸이었다.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근처의 다른 꽃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흰색 백합 화분을 주문했다. 순결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의 의미를 담은 꽃이었다. 그녀는 당신의 오빠와 당신의 평화를 위해 라는 익명의 카드를 써서 화분과 함께 가게 앞으로 배달시켰다. 그것이 그녀가 한채원과 그리고 이 지독했던 과거에 바치는 마지막 사죄였다. 모든 것을 마친 권지혁은 미친 듯이 이유진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휴대폰은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타났을 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후였다. 그때 그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채원 씨의 가게 앞으로 익명의 기증자가 보낸 거대한 백합 화분이 배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권지혁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정말로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같은 시각 다른 공간.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서서 텅 빈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유진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적힌 카드가 들려 있었다. 그의 회사는 살아남았고 그의 명예는 지켜졌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마치 중요한 조각 하나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공허했다. 5년간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졌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이유진이라는 이름의 아프고 시린 그리움이 새로이 자리 잡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구원한 것 또한 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그의 시간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같은 하늘 아래 인천국제공항. 이유진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끈 채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걷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하던 붉은 드레스 차림이 아니었다. 흰 셔츠에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마이더스의 여왕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떠나온 도시의 불빛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후회나 미련이 아닌 조용하고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를 파멸시키려 했고 또한 그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올가매던 지독한 집착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새로운 삶,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곳에서의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향해 묵묵히 걸어나갔다.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차가운 비가 도시의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은 자신의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무심하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방금 끝난 지루한 이사회는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언제나처럼 그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의 카리스마는 모든 반대 의견을 잠재웠다. LK그룹의 최연소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무한한 권력과 책임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는 피곤함의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그래. 짧은 대답과 함께 차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에게 집은 그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일 뿐 따뜻한 안식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삶은 일과 성공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만 움직였다. 감정 소모는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였다. 차가 한적한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 바로 그 찰나 지훈의 날카로운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하얀 형체.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마네킹이거나 쓰레기 더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시하고 지나치려던 순간 양심의 가책 같은 미세한 떨림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차 세워. 네, 회장님. 운전기사는 당황했다. 이런 궂은 날씨에 이런 외진 곳에서 차를 세우라는 명령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차가 멈춰 서자 그는 직접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비서인 김 실장에게 연락해 처리하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거센 비바람이 그의 값비싼 수트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가 다가갈수록 형체는 분명해졌다. 사람이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녀는 흙탕물 속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엮이면 귀찮아진다. 경찰에 신고하고 자리를 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여성의 코에 가져다 댔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숨결이 느껴졌다. 살아있다.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켓을 벗어 여자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아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에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차가운 빗물과 여자의 천이 뒤섞여 묘한 느낌을 주었다. 김 기사 LK 병원으로 가. 최대한 빨리. 뒷좌석의 여자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자신도 올라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LK병원 VIP 병동을 준비해.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키고 이 일은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면 안 돼.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시선은 옆에 누워있는 여자에게 향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윤곽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그녀의 손가락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심플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 지훈은 순간 숨을 멈췄다.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가 직접 디자인한 맞춤 제작 반지였다. 우연이겠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생각을 떨쳐냈다. 세상에 비슷한 디자인의 반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LK 병원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여자는 곧바로 응급처치와 정밀검사를 위해 옮겨졌다. 지우는 흠뻑 젖은 채로 VIP 병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었다. 얼마 후 담당 의사가 다가왔다. 회장님, 환자분은 다행히 특별한 외상은 없습니다. 다만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있고 장시간 비를 맞아 저천증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의식이 돌아와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상실 같은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나. 뇌진탕의 경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채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링거액이 그녀의 하얀 팔뚝으로 천천히 흘러들어갔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듯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왜 자신이 이러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여자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자신의 몸에 연결된 링거줄. 그녀의 눈동자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흘렸다. 움직이지 마.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여자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림처럼 완벽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 날카로운 턱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여자는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가득했던 혼란이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놀라움, 그리고 이내 터질 듯한 기쁨과 안도감. 지우는 여자의 표정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아는 사람인가 하지만 그의 기억 속 어디에도 이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여자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그에게 달려왔다. 지훈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여자는 그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그의 몸이 굳어졌다. 타인의 신체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밀어낼 수가 없었다. 여자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다. 여보, 찾았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디 있었어요, 여보? 여보, honey darling.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가? 이 여자가 자신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는 여자의 어깨를 잡고 자신에게서 떼어내려 했다. 무세운 소리를 하는 겁니까?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내 남편 맞잖아요. 기억 안 나요. 우리 반지 똑같잖아요. 여자는 자신의 왼손을 들어 보였다. 그리고 지훈의 왼손을 잡아 나란히 놓았다. 디자인 재질 안쪽에 새겨진 작은 이니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은 두 개의 반지. 지훈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보. 그 한마디가 강지훈의 철옹성 같던 이성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의 눈은 두 사람의 손에 놓인 똑같은 반지에 고정되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일치였다. 혼란,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쳤다. 무세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가 간신히 내뱉은 말은 힘이 없었다. 여자는 그의 반응에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기억 안 나세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자의 목소리가 절절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와 김 실장이 들어왔다. 김 실장은 지훈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여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회 후장님, 이게 무슨... 의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다가갔다. 환자분 진정하시고 일단 침대에 다시 누우시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싫어요. 이 사람 내 남편이에요. 남편이 날 기억 못해요. 여자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치며 지훈을 놓지 않았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시죠. 김 실장님 환자분 좀 부탁드립니다. 지훈은 마지못해 여자의 손을 떼어내고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여자는 김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서럽게 울었다. 복도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예상했던 대로 환자분은 역행성 기억상실증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모두라고 그럼 왜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억을 모두 잃었지만 회장님을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 하나만은 강렬한 확신으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사고 직전에 회장님과 관련된 강한 감정적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회장님의 반지가 무의식에 남아있는 유일한 단서일 수도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환자의 믿음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훈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함정일 가능성.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보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자의 눈물과 절박한 표정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영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진실해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내가 저 여자의 남편 행세라도 하라는 말인가?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환자의 안정을 위해 직접적인 충격은 피하고 서서히 현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상태라 일단 저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며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여자를 병원에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을 남편이라 부르며 매달리던 여자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똑같은 반지가 마음에 걸렸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전까지는 그녀를 시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아니, 내가 데려가겠어. 네, 회장님. 의사와 뒤따라 나온 김 실장이 동시에 외쳤다. 김 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제정신이십니까? 저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으로...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오히려 저 여자를 혼자 두는 거야. 배후가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 통제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해. 그리고 저 여자의 신원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지훈의 결정은 곧 법이었다. 병실로 돌아오자 여자는 지쳐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잠든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경계심과 의심 속에서도 그녀의 평온한 얼굴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퇴원 수속 밟아. 그리고 여자 옷 몇 벌 준비하고. 내일부터는 저 여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지문 DNA 사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 국내외 실종자 명단까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당분간 저 여자를 부를 이름이 필요하겠군.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 무심하게 말했다. 유서연. 앞으로 저 여자는 유서연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유서연이라는 임시신분을 얻은 여자는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입성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차갑고 미니멀한 공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지훈의 세계에 서연은 어울리지 않는 따뜻한 색채처럼 끼어들었다. 우와, 우리 집 정말 넓고 좋네요, 여보. 서연은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 집, 여보라는 단어에 지훈은 매번 미간을 찌푸렸지만 의사의 경고를 떠올리며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당신 방은 저쪽이야. 내 서재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 그리고 알았어요. 당신은 일 때문에 바쁘니까 내가 방해하면 안 되죠. 걱정 마세요. 서연은 해맑게 웃으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냉정한 태도를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멋대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연은 지훈의 완벽하게 짜인 일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서투른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다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정원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꺾어와 텅 빈 거실의 화병에 꽂아두었다.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거슬렸지만 동시에 낯선 생동감에 익숙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황했다. 그는 서연을 끊임없이 관찰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말에서 연기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행동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일관성이 있었다. 기억을 잃은 사람, 특유의 불안감과 의존성을 보이면서도 천성은 밝고 긍정적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김 실장의 조사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지문 DNA 안면 인식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유서연이라는 여성의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불가능해. 사람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 범위를 해외로 넓혀서 다시 찾아봐. 이미 인터폴까지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신원 조회가 불가능할 정도로 깨끗하다는 것은 반대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그는 반지를 제작했던 보석 장인에게도 사람을 보냈다. 회장님의 반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했고 디자인과 세공 방식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반지를 추가로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장인의 확언은 미스터리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완벽한 복제품, 신원불명의 여자. 이것은 대체 무슨 시나리오란 말인가? 어느 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텔레비전은 소리 없이 켜져 있었고 그녀의 옆 테이블에는 김이 식어버린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를 기다리다가 잠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였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무방비했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작동하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서재에서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스친 그녀의 뺨은 따뜻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 안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존재. 지우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이 모든 것이 영이라면 저 여자는 내가 아는 그 어떤 배우보다도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의심과 연민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남편이 정말로 나라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정은 끈질기게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의심의 벽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기묘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유서연은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의 냉정한 태도에 상처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그의 매력 중 하나로 여기는 듯했다. 지훈 역시 서연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작은 변화들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 놓인 꽃 한 송이, 그가 늦게 귀가할 때까지 거실을 밝히는 스탠드 불빛, 그리고 다녀오셨어요 여보라고 말하는 다정한 목소리. 이 모든 것이 그의 견고한 일상에 스며들어 더 이상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다. 그들의 세상 아래에는 여전히 거대한 미스터리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예고 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날 밤 지우는 서재에서 다음 분기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깊은 정적이 흐르던 새벽,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갈랐다. 안 돼. 지훈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명은 서연의 방에서 들려왔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서 괴로운 듯 몸부림치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싫어, 오지마, 제발. 세어연 씨 정신 차려요.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자 서연이 번쩍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녀는 눈앞에 지훈을 보고 다시 비명을 지르려 했다. 나야, 강지훈. 괜찮아. 악몽을 꾼 거야.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공포를 잠재웠다. 서연은 그가 지훈임을 깨닫고는 어린아이처럼 그의 품에 와라간겨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던 평소에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칙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공포는 너무나 생생해서 그에게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한참을 울던 서연이 겨우 진정하고 입을 열었다. 꿈을 꿨어요. 너무 무서운 꿈이었어요. 무서운 꿈이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얀 방, 온통 하얀 방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약품 냄새가 났어요. 내가 막 도망치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서연은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지만 몇 개의 단어가 지훈의 뇌리에 날카롭게 박혔다. 하얀 방, 약품 냄새, 도망. 연구실 같았어요. 유리로 된 시험관들이 가득했고 복잡한 화학 기호들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저었다. 지훈은 그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가지 않고 서연의 방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서연의 악몽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다음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향했다. 서연이 말한 연구실이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오래된 대화 하나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대화였다. 당시 아버지는 LK그룹이 투자했던 한 바이오 프로젝트를 갑작스럽게 중단시켰다. 지훈이 그 이유를 묻자 아버지는 이례적으로 어둡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훈아, 사업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 그 프로젝트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려는 위험한 야망을 품고 있었어. 그때는 그저 아버지의 보수적인 경영 철학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악몽과 그 기억이 기묘하게 겹쳐졌다. 지훈은 곧장 LK그룹의 심층자료 보관실로 향했다. 회장인 자신조차 특별 허가가 필요한 곳이었다. 그는 수많은 기록 속에서 먼지가 쌓인 파일 하나를 찾아냈다. 프로젝트 코드명 프로메테스. 파일의 대부분은 검게 칠해져 있거나 삭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남아있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프로메테스는 인간의 세포 재생 능력과 기억 조작에 관한 연구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파트너사는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제약회사 바이오 퓨처 랩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즉시 김 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바이오 퓨처 랩이라는 회사에 대해 조사해. 10년 전 기록까지 전부 다. 특히 당시 경영진이 누구였는지 알아내. 이건 극비사항이야. 자네 외에는 아무도 알아선 안 돼. 김 실장은 지훈의 심각한 표정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직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몇 시간 후 그가 지훈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회장님, 찾아냈습니다. 바이오퓨처랩은 7년 전 대한제약에 인수합병되었습니다. 사실상 흡수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제약이라고? 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대한제약은 현재 LK그룹의 가장 공격적인 경쟁사였다. 그럼 당시 바이오퓨처랩의 대표는 누구였지?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최민준이었습니다. 최민준. 그 이름이 지훈의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다. 현재 대한제약의 CEO이자 업계에서 가장 야심차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남자. 지훈과는 사사건건 부딪히는 숙적이었다. 과거의 프로젝트 경쟁사의 CEO, 그리고 연구실 악몽을 꾸는 기억 상실증 여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소름 끼치는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지훈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서연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보호 본능과 비슷한 무언가였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자신의 삶에 침입한 이물질이나 풀어야 할 수수께끼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는 보호해야 할 사람이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훈은 서재에서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의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말라는 규칙을 어긴 것이었다. 지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보자 서연은 작은 쟁반을 내밀었다. 그 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작은 쿠키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서요. 머리 아플 땐 단 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평소 같았으면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 차갑게 쏘아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없이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가락을 통해 전해졌다. 고맙건. 그의 무심한 한마디에 서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았다. 지훈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평화롭고 세상의 어떤 위협도 닿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지훈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유서연의 신원을 찾는 것을 넘어섰다. 그녀를 위협하는 위험한 과거로부터, 최민준이라는 교활한 적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내야만 했다. 이 미스터리는 이제 완전히 그의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을 파헤치고 그녀를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지훈은 체스판의 선수처럼 다음 수를 내다보고 있었다. 최민준이라는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상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했다. 지훈은 방어하는 대신 먼저 뱀을 굴 밖으로 끌어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는 유서연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며칠 후 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한 자선 파티가 열렸다. LK그룹의 회장으로서 지훈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의 옆에는 한 여인이 함께했다. 우아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은 유서연이었다. 긴장돼요. 화려한 파티장에 들어서자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강지훈 회장 옆에 저 여자는 누구인간 하는 호기심과 추측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내 옆에만 있으면 돼. 지훈은 짧게 말하며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쌌다. 그의 행동은 소유욕과 보호 본능의 표현이었고 서연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에 몸을 기댔다. 지훈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들이 막 자리를 잡았을 때 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매력적인 외모 세련된 매너. 하지만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대한제약의 CEO 최민준이었다. 강 회장님 이런 데서 뵙는군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최민준은 능숙하게 악수를 청하며 거짓된 친밀함을 드러냈다. 지훈 역시 가면을 쓴 채 그의 손을 맞잡았다. 초회 대표도 여전하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최민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연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이 아름다운 분은 누구십니까? 이런 미인을 이제껏 숨겨두셨다니 강 회장님 너무하시는군요. 지훈은 최민준의 의도를 꿰뚫어 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의 소음을 뚫고 명확하게 울렸다. 내 아내 유서연이요. 아내. 그 한 단어에 최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놀라움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그의 눈빛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금세 표정을 수습하고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 그러셨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대한제약의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최민준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머리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몸이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츠리며 지훈의 뒤로 반발짝 물러섰다. 그 미세한 행동을 지훈과 최민준 둘 다 놓치지 않았다. 지훈의 눈에는 확신이, 최민준의 눈에는 흥미롭다는 듯한 교활한 빛이 떠올랐다. 집사람이 낯을 좀 가려서 실례했군. 지훈이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감싸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최민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훈은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최민준은 서연을 알고 있다. 그리고 다음 날 최민준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모든 언론과 증권가 정보지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충격 LK그룹 강지훈 회장 정체불명의 여성에게 빠져. 경영 판단력 논란. 익명의 제보자. 강 회장의 아내는 길에서 주운 기억상실증 환자. 스파이 의혹. LK그룹 주가 흔들. 오너리스크 현실화되나. 악의적인 기사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강지훈의 새롭고 미스터리한 아내가 사실은 그를 조종하기 위해 접근한 스파이 혹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라는 내용이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LK그룹을 흔들기에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직원들은 동요했다. 특히 지훈의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에 불만을 품고 있던 보수적인 이사들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비밀리에 최민준과 접촉하고 있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스캔들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 여자와 거리를 두시는 게. 모두가 패닉에 빠져 허둥대는 동안 강지훈만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 최민준의 공격 방식은 조잡했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 그는 김 실장을 비롯한 핵심 측근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예상했던 대로 미끼를 물었군.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공세로 전환할 준비를 했다. 그는 측근들에게 서연과 최민준 그리고 과거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공유했다. 그의 눈은 분노나 불안이 아닌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편 서연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기사들을 모두 보고 말았다. 스파이, 정신병자, 조종자. 날카로운 단어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명성과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저 다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당신이 제가 떠나야 해요. 제가 사라지면. 서연은 말을 차에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은 그녀가 떠나겠다고 말할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동의하는 대신 그녀에게 다가가 두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당신은 내 아내야.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야. 저들이 써대는 글자 따위 믿지 마. 이건 싸움이야. 그리고 저들의 목표는 당신이 아니야. 바로 나지.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자신을 내 아내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 자신을 믿어주는 그의 눈빛. 그것은 그녀에게 세상 전부를 얻은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지훈의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파티에서의 공개적인 선언과 지금 이 사적인 확언으로 그는 자신의 운명을 그녀의 운명과 완전히 묶어버렸다. 그는 최민준이 시작한 전쟁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서연이 나간 후 지훈은 자신의 모니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LK그룹의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만이 존재했다. 최민준은 덫을 놓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몰랐다. 더 크고 정교한 덫에 걸려든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제 막 사냥이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최민준이 쏘아올린 화살은 LK그룹의 심장을 향했지만
강지훈은 그 화살의 방향을 틀어 자신의 방패로 삼았다. 언론이 떠들어대는 오너리스크는 그의 계획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그는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는 나약한 군주를 연기하며 내부의 적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유도했다. 김 실장, 우리가 보유한 자사주 일부를 시장에 풀어 주가가 더 떨어지도록 내버려둬.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적대적 M&A에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김 실장은 경악하며 반대했지만 지훈의 눈은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초해민주는 지금쯤 우리 이사들을 구슬리고 있겠지. 내가 흔들린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시장에 내놓는 주식을 조용히 다른 이름으로 사들여. 그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자신의 판단을 믿었다. 그는 최민준이 언론 플레이와 내부 분열을 통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 사이 지훈의 충성스러운 팀은 비밀리에 최민준과 내통하는 이사들의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을 샅샅이 추적하고 있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최민준과 그의 꼭두각시들은 지훈이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을 향한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했다. 서연은 지훈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안정을 되찾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 상실증에 걸린 불안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로서 그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최민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한 뱀이었다. 첫 번째 공격이 지훈을 무너뜨리지 못하자 그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개인적인 독을 준비했다. 어느 날 밤 김 실장이 극도로 창백한 얼굴로 지훈의 서재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보안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내용물을 꺼내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몇 장의 사진과 하나의 USB 메모리였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 소매에 박힌 작은 로고는 대한제약의 것이었다. 사진의 배경은 지훈의 펜트하우스 근처 카페였다. 이건 조작이야. 지훈은 차갑게 말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원본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위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날짜와 시간도. 회장님께서 회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USB를 가리켰다.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지훈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음성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강지훈은 완전히 날 믿고 있어요. 반지도 완벽하게 속았어요. 주주총회 날짜만 정해지면 음성 파일은 거기서 끊겼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그녀가 여보라고 부르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사진, 그리고 저 음성 파일. 최민준이 자신을 속이기 위해 기억상실증 환자까지 동원해 이토록 정교한 연극을 벌였다는 말인가. 자신을 향한 서연의 모든 행동,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물, 그녀의 따뜻한 관심,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말인가.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끔찍한 배신감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차가운 그의 세계에 들어온 유일한 온기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나가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실장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비난하지도 추궁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했고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고 서연이 가져왔던 모든 온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자기 편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투명 인간처럼 자신을 대하고 있었다. 지훈 씨,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지훈은 신문을 보고 있던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니, 그런데 왜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피곤해서 그렇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투명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 넓고 차가운 집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지우는 고통스러웠다. 서연의 슬픈 얼굴을 볼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했다. 그녀를 붙잡고 진실이 무엇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스파이라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패배를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배신감을 분노로 바꾸어 일에 쏟아부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최민준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서연이라는 여자도 함께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그렇게 다짐했다. 주주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LK그룹의 운명을 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서 두 남녀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힌 채 각자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배신감에 불타는 복수를, 다른 한 사람은 이유도 모른 채 버려진 슬픔 속에서.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는 이제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 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주주총회 전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은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서류와 데이터를 검토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유서연은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지훈의 차가운 외면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최소한 그가 왜 자신에게 등을 돌렸는지 그 이유라도 알아야 했다. 새벽녘 그녀는 조용히 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잠금 화면이 풀린 채 놓여있는 지훈의 태블릿 PC였다. 화면에는 그녀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음성 파일을 분석한 그래프가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것이었구나. 그가 자신을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그날 그녀는 지훈을 기다리다 잠시 카페에 들렀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길을 물었고 그녀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게 전부였다. 음성 파일은 더더욱 기가 막혔다. 그것은 그녀가 친구와 통화했던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태블릿 화면의 다른 창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관한 기밀 보고서였다. 그녀가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보고서 한 구석에 박힌 작은 로고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뱀 두 마리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의 로고였다. 그 로고를 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댐의 균열처럼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얀 연구실, 역겨운 약품 냄새, 유리병 너머로 보이던 수많은 실험체들, 그리고 최민준의 얼굴.
그는 하얀 가운을 입고 만족스러운 미소로 실험 데이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아, 넌 내 최고의 걸작이 될 거야. 인류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그녀의 진짜 이름은 유서연이 아니었다. 한서우. 그녀는 바이오 퓨처랩의 촉망받는 신입 연구원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천재성에 이끌려 프로젝트에 합류했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의 광기와 비인간적인 야망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불치병 치료제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인간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인격을 주입하는 끔찍한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범죄를 입증할 핵심 데이터를 빼내 탈출했다. 하지만 곧 발각되었고 빗속을 미친 듯이 달리다 채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전 그녀는 자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았다. 그것은 연구소에 잠입하기 위해 복제해두었던 강지훈의 반지였다. LK그룹이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였기에 회장인 강지훈의 생체 정보가 담긴 반지는 연구소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는 마스터키였다. 그녀는 최민준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마지막 희망으로 그 반지를 훔쳤던 것이다. 모든 것이 기억났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서우 서연가 자신의 태블릿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싸늘하게 말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하지만 서우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이 아닌 강한 의지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내 이름은 한서우예요. 그리고 당신은 처음부터 날 믿지 않았어요. 지우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애써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 연극은 이제 질렸어. 연극이 아니에요. 최민준. 그가 모든 걸 조작한 거예요. 그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했고 전 그 증거를 가지고 탈출하다 사고를 당했어요. 이 반지는 그의 연구소에 들어가기 위한 마스터키였고요. 서우는 숨 가쁘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박함과 진실성이 담겨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회장님,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유서연, 아니 한서우 씨의 신원을요. 그녀는 1년 전 실종 신고된 바이오 퓨처랩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주신 음성 파일을 정밀 분석한 결과 미세한 편집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조작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지우는 태블릿을 들고 있던 손을 떨어뜨렸다. 그는 서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부서뜨린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세우 씨, 내가 사과할 필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오늘 주주총회에서 최민준의 모든 것을 끝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큰 정의가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주주총회장. LK그룹의 모든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언론이 모여 있었다. 최민준은 승리를 예감하며 여유로운 미소로 앉아 있었다. 강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고 그를 지지하는 이사들의 배신이 이어졌다. 분위기는 완전히 최민준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단상에 올랐다. 이사님들의 우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의 근거가 된 스캔들은 사실 더 거대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총회장 뒤쪽 문이 열리고 한서우가 걸어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서우는 단상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제 이름은 한서우입니다. 저는 대한제약의 최민준 대표가 운영하던 바이오 퓨처랩에서 자행된 불법 인체 실험의 피해자이자 유일한 증인입니다. 그녀의 폭로는 총회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빼돌린 핵심 실험 데이터와 내부 고발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기억 조작 불법 임상실험 사망자 은폐. 최민준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민준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개오진 말이야. 저 여자는 정신병자라고 저건 다 조작된 거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소용없었다. 강지훈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최민준 대표가 우리 이사님들을 매수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가 한서우 씨를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 사진과 음성을 조작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보고서입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최민준은 무너졌다. 그와 내통했던 이사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총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최민준과 그의 공범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최민준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주주총회에서의 충격적인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추악한 진실과 대한제약의 몰락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최민준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LK그룹의 주가는 반등하여 이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랐다. 강지훈은 냉철한 판단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재계에서 그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폭풍이 지나간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외부의 모든 갈등은 해결되었지만 강지훈과 한서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지훈은 여러 번 사과하려 했다. 그는 그녀를 의심하고 상처 입힌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가볍고 초라하게 느껴져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는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려 했다. 그는 서우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모든 과정을 묵묵히 도왔고 그녀가 잃어버린 지난 1년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그녀의 가족을 찾아주고 그녀가 다시 연구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우는 그의 사과를 받지 않았지만 그의 노력을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지훈이 제공하는 모든 편의와 도움을 받았지만 그와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사는 가장 멀고도 가까운 동거인이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서우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다 정리됐어요. 검찰 조사도 마무리되었고 부모님도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살 집도 구했어요. 곧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가 떠난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에게는 그녀를 붙잡을 아무런 명분도 없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길거리를 헤매고 있거나 최민준에게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 진실을 밝힐 기회도 없었을 거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회장님이라는 딱딱한 호칭이 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는 없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어, 서우씨.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우를 데리고 거실 창가로 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놈이었는지 압니다. 당신의 진심을 의심했고 내 자존심 때문에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겠어. 정말 미안했어.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완전히 인정했다. 알아요. 서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이해해요. 그리고 당신이 날 걱정하고 지켜주려 했다는 것도 알아요. 비록 방법은 서툴렀지만 그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고 있지 않았다. 서우 씨, 내가 왜 당신을 의심했는지 아시오? 두려워서였어. 내 인생에 당신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이, 내 통제된 세상이 당신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어. 감정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무서웠던 거요. 지훈은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기억을 잃은 당신이 나를 남편이라고 불렀을 때 난 당신을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난 정말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졌어. 기억상실증에 걸린 유서연이 아니라 강하고 올곧은 한서우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서우의 왼손 약지에서 프로메트스의 마스터키였던 낡은 반지를 조심스럽게 빼냈다. 이 반지는 거짓과 어두운 과거의 상징이었소.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짓된 인연이었지. 이제 이 반지를 우리의 진실한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바꾸고 싶소. 그는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한서우 씨, 당신의 잃어버린 기억 속 남편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내일을 함께할 진짜 남편이 되고 싶소.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했다. 서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깨닫고 있었다. 지훈의 차가운 벽 너머에 숨겨진 따뜻함과 진심을 그리고 어느새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된 자신의 마음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새로운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모든 오해와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차가웠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발견했고 마침내 진짜 사랑을 완성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이 새롭게 시작될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